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 삶에 있어서 환경이란 그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 우리를 둘러싼 제반 조건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의미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기후나 날씨 등 자연적 조건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방식의 그런 접근이 굉장히 당연하게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환경 관련 과학 저널리즘의 그 특성 그리고 그 최근 보도를 보고서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환경과 관련된 보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워낙 날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가장 쉽게는 기상 정보를 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폭염이 이어지고 또 뭐 비가 없는 마른 장마가 또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기상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기상 정보, 즉 날씨에 대한 정보는 그 연중 그 시기에 있을 법한 뭐 기후 현상을 예측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비교적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고 또 중국 등의 그 공업화,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초미세먼지의 발생이나 그리고 또 이상고온 현상 그리고 가을철 장마, 뭐 겨울에 이제 폭설 이런 것들을 예상해야 하는 아주 좀 과학적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을 좀 변해버린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지난 봄만 하더라도 뭐 기상청의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예측 시스템 이것에 문제가 좀 되었었고 또 여전히 일기예보의 정확성이 지금도 뭐 불만이 많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날씨 예보와 또 기상 정보 같은 것들은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네.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과학 저널리즘의 요소들을 지키기는 훨씬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어떻습니까? 사실 그 환경을 다루는 과학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른 저널리즘이랑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연 환경의 변화를 감시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영향력 뭐 어떻게 우리가 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예로 들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YTN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다른 언론들이 몇 차례 이렇게 다룬 것처럼 우리나라 강들의 그 수질 오염 상태와 또 그 원인을 찾는 과학적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그런 보도들이 계속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환경 관련 저널리즘에 있어서 말 그대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좀 과학적이고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종의 정치적 배려가 개입하는 경우들이 이제까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의 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했던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자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꺼린다거나 뭐 아예 취재를 안 하고 그리고 또 오염과 관련된 문제들을 마치 환경 단체들의 뭐 일방적인 주장 이런 거 막 이렇게 보도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과도한 객관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것을 표방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무비판적이었던 우리 언론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 제기들 그런 것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와는 반대로 또 비판적인 근거를 이제 과도하게 제시하다가 그 과학성을 상실한 사례에 대해서 그런 기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지난 정부에는 4대강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했다 이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론 보도가 비과학적인 측면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측면입니까? 그 작년부터 우리나라 강에서 녹조가 범람하고 또 수질이 크게 악화되면서 그 오염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꼽는 여론이나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학 저널리즘 입장에서 그 사업의 부당성이나 뭐 수자원 공사의 막대한 부채 이런 뭐 사회적 요인들이나 뭐 정책적 요인 이런 부분은 좀 차치해서 이게 나중에 다루더라도 우리 환경으로서의 영향력을 분석해 보면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언론의 보도는 좀 그다지 과학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도에 있어서 사실 그 이른바 팩트를 전달해야 하는 그런 진실 보도의 원칙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의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사실적 요소들도 어떻게 선택하느냐, 팩트를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4대강에 그 늘어나고 있는 큰빛 니끼벌레와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역공의 빌미가 된 그런 보도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언론의 이 비과학적인 보도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큰빛 이끼벌레 문제를 처음 끄집어냈었던 그 언론의 과학성을 문제 삼을 수가 있겠는데요. 큰빛 이끼벌레의 경우에 그것이 다량 발생했다고 해서 환경 오염을 반드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지표 생물이 아니란 얘기인데 특정 지역의 환경 상태나 잘 나타나는 종 이런 것들을 지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종에 속하는 생물을 또 지표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지표 생물은 그 독특한 환경 조건에서 이렇게 잘 확 자라나거나 막 번식하거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생물을 이용하면 그 지역의 환경 조건이나 오염 정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오염된 환경에서 번성하는 그 적조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호수나 바닷가의 물이 붉게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적조류의 대량 발생으로 대량 발생한 것으로 이게 이 수질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큰빛 이끼벌레의 경우에 그 발생을 가지고 오염을 논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것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막 벌레 뭐 무서움 막 이렇게 좀 흉측한 모습을 징그럽다. 부각시켜서 보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실 보도 원칙에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 공정성 문제, 4대강 관련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럼 큰빛 이끼벌레 범람이 수질 오염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벌레는 독성이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준다는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학적 연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 벌레가 또 많아지면 배수나 또 그 수도가 막힐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를 하긴 하는데 그 환경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강물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정도는 있다는 건데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큰빛 이끼벌레는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생물이 아니고 특히나 한강의 괴물 한강의 그 영화로 나왔던 괴물처럼 그 비정상적인 오염의 산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큰빛 이끼 생물이 곧 이제 기준이 되는 생물은 아니다. 그렇죠. 오염도 측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언론이 앞으로 4대강 사업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도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과학 저널리즘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정치적 고려는 일단 과학 저널리즘에서 좀 배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듯 지속적으로 관찰과 관련된 보도가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녹조의 원인이 단순한 수온 상승과 가뭄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실험과 관찰이라는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환경 관련 과학 저널리즘의 공정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